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변화를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1위와 4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존 이재명, 윤석열 양강구도에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면서 대선판이 꽤 흔들렸습니다. 지난주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결별,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공개적인 갈등 이후에 일단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는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될 새로운 여론조사가 꽤 관심거리였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먼저 잠시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할 것도 없고요.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거 승리를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여론조사로 저희 본격적인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1월 8일 딱 하루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34.7, 윤석열 40.3, 안철수 13. 또 하나 여론조사도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뭐 오차범위내라는 표현까지 필요 없을 정도로 38.2% 대 38.2%, 이재명, 윤석열 동률입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 초접전. 두 가지 여론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가 나름대로의 지지율에 바닥을 찢고 반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참 이번 대선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론조사하는 기관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8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시시각각으로 이제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그러니까 비대면 지금 선거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즉 이슈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반응 또한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뭐 처음에 예측할 때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이번 주가 좀 지나야 좀 반등하지 않겠는가라는 당초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그 예상을 조금 뛰어넘게 빨리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 자체가 일단 높다는 게 아마 기본에 깔려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당 내부 문제가 일단 정리가 되고 일관된 일단 메시지가 나옴으로 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대선에 가장 이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키를 잡고 있는 2030 세대가 기존의 어떤 이념지향적이라든지 진영지향적이 아니라 굉장히 이익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다. 즉 자신의 어떤 이익에 맞는 게 따라서 어떤 후보도 어떤 면에서 선택을 하는 예. 이런 현상들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잇따라서 여성가족 폐지라든지 또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든지 특히 이제 청년층들 보좌역들을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 선대위회의에 기용을 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행보들이 실제 이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마 뭐 앞으로도 뭐 마찬가지 같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번 대선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대선으로 일단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 의원님 말씀은 즉각적으로 지금 여론도 반응한다, 이 말씀이신데요. 최병묵 의원님. 그런데 지난주까지 여론조사가 하나하나 발표됐을 때 통상 대체적인 머릿속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빠진 지지율이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에 갔다, 이게 대체적인 평가였잖아요. 네. 그런데 앞서 봤던 여론조사, 그리고 이렇게 반등하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은 안 빠졌는데 윤석열 후보도 또 올랐다. 그럼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이게 저희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지금 지지율을 조사하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일주일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다
약간 시그널이 올랐어요. 예. 이제 그런데 중간에 1월 6일 밤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갈등 해소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그게 없었다면 더 오를 수 있는 게 둔화된 건지, 아하. 그렇죠? 둔화된 건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오르지가 않은 건지, 아하. 아니 그러니까 그 일정한 정도로 오른 건지, 뭐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그 정확하게 계산이 어렵다고 봐요. 예.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이게 1월 그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화해가 없었다면 안철수 후보가 15%그 마의 15%라고 하는 예. 그걸 훨씬 더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 두 개뿐만 아니고 1월 7일, 8일, 9일 이렇게 조사한 게 그 오늘까지 보면 6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네. 거기에 보면 안철수 후보가 15를 약간 넘은 것도 있고 못 넘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은 15를 넘은 게 또 한 두세 개 있었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지지율이 둔화된 것 아닌가. 그 일이 없었다면 더 올랐을 텐데. 이렇게 본다면 결국 윤석열 후보한테 빠졌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하고 뭐 중도로 일부 갔는데 예. 그걸 윤석열 후보가 약간 반등하면서 안철수 후보한테 갔던 지지율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중도에 빠져있던 지지율은 약간 회복한 것 아니냐. 예. 전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다 올랐다는 게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냐 아니면 계속 둔화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번 주에 조사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15% 넘은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병무 의원님 말씀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만약에 유권자가 있다면 안철수로 갈까 윤석열로 갈까 고민하다가 원래 이준석 대표의 화해가 없었으면 안철수 후보가 더 반등할 수도 있었는데 그 표가 이번에 다시 윤석열 후보로 갔기 때문에 동시에 올랐을 수 있다 이 동시에 말씀이죠. 올랐고 결국 안철수 후보는 더 올라야 했던 것을 저 정도 선에서 멈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화해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 지점, 분기점이 됐겠네요. 안철수 후보는 서울까지 사실은 본인이 그 확실하게 2위권에 안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좀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지지율, 추이 그리고 오차 범인의 초접전인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도 만나봤는데요. 특히 좀 더 눈에 띄는 이 짚어볼 대목은 윤석열 후보의 2030 지지율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직접 한번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30에서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있었다는 게 뉴스에 주석으로 나와 있거든요. 쇼츠 영상이라는 것들이 흥행을 하면서 아마 월요일자 조사, 어제 한 조사들이 나오는 시점에 보면은 저것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내부 조사는 이틀 간격으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1월 6일 날 시행했던 조사에 비해서 1월 8일 날 시행했던 조사에서 강한 반등세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목격되었다는 것까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지지율을 좀 볼게요. 10월 넷째 주 2030 지지율 윤석열 20, 23 뭐 이렇게 나타나다가 1월 둘째 주가 되니까 40.9% 대 33.3%. 물론 전체 여론조사가 아니라 세대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응답자 수가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집단이 작을 수 있어서 이 등락폭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 의원님. 이준석 효과입니까 정말로? 이준석 효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후보가 그 극적으로 그 화해를 이제 품어 안아 주시기 그 전에는요. 그 청년들과 이제 행사장에 가거나 그러면 청년들하고 미팅을 하고 청년 보좌역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그런 질문들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왜 이준석 대표를 내치려고 하십니까?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패배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지켜보고만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아마 후보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 여론조사로 다 나와 있고요. 나와 버렸고요. 그 이준석 효과 맞다라는 게 지금 정 의원님의 일단 주장이신데 이재명 선대에서도 전반적인 지지율 혹은 이 특정해서 청년층 지지율의 변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정 부분은 이제 이준석 효과는 있었다.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2030의 이대남들
어떤 지지들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봐서는 저 부분은 상위 2명만 가상 대결을 했잖아요. 저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3자를 했을 때 과연 저 수치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대위 봉합 자체가 결국에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음으로써 이준석 대표의 내치려는 윤석열 후보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2030은 분명히 들어왔지만 선대위 봉합으로 돌아온 부분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14% 두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예. 2030이 윤석열 후보의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캐스천을 주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게 지금 제가 봐서는 6일 이후에 이틀 새에 벌어진 지지율 뭐 수치이기 때문에 좀 더 하락폭은 막았지만 이게 일주일 정도 더 뒤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다음 판단합니다. 주까지 추세를 봐야 봐야 정확한 된다. 분석이 예, 정확한 가능하다.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좀 자신감에 차 있어요. 본인 SNS에 이틀 걸렸군. 이틀 만에 어느 정도 뭐 청년층 혹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회복했다 이 얘기인데요. 저 그래픽 밑에 준비한 이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20대 남성 표심을 노린 전략으로 보이는 게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그 전에 먼저 이재명 후보의 발언, 여가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의 정책 행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타부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 말이었습니다. 그럼 여가부 폐지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오늘 추가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가부가 원래 설립했을 때 또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이런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고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이 사회 문제를 좀 더 폭넓게 보고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030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필요한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고요. 40, 50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지 병역의 의무를 지닌 일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오늘 추가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청년층을 목표로 해서 표심을 얻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여가부 폐지, 사회 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 뭐 일단 그럼에도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주에 있었던 주말새, 여성가족부 폐지 혹은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짧고 굵은 한 줄 메시지들이 청년층 지지율을 좀 반등시켰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는 없겠죠? 확실히 이제 선거 운동은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논쟁적인 이슈를 누가 띄우느냐. 그래서 애매하면 사실은 선거 운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역대로 선거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 수도 이전 문제를 꺼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고 찬반이 아주 갈렸던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 자체를 본인이 일단 끌고 가는 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도 물론 반대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예.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찬성한 분도 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양성평등부로 이제 바꿔서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사실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또 이슈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딱 7자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림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찬반 여론이 들끓고 예. 댓글도 많이 이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이제 대선 후보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즉 자신의 어떤 논쟁적 이슈를 분명히 던져주는 게 선거의 이슈를 가져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오만하거나 그다음에 내부 갈등이 있거나 말 실수를 하거나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전 계속 폐지 아니면 원전 계속 건설 이런 주제라든지, 그러니까 딱딱 부러지는 어떤 이슈들을 제기할 때는 그 이슈를 선점하는 사람이 일단은 끌고 가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 윤석열 후보가 내건 이 병사 월급 200만 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이슈는요 이재명 후보가 먼저 꺼냈습니다. 예.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선택적 무슨 모병제 하면서 임기 내에 월급 200만 원 올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때는 이슈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딱 이 병사 월급 200만 원 딱 이걸 규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논쟁 이슈를 윤석열 후보가 끌고 가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여튼 이 논쟁의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목도 끌고 오는 데 성공했다. 그렇죠.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만나봤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 여가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이게 폐지, 뭐 없애고 안 없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뭐 윤석열 후보는 청년층만 딱 잡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서영주 대변인. 네. 근데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니까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런 여가부 폐지를 한번 선제적으로 던진 게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추격하는 자, 그러니까 2등 후보를 인정한 꼴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네. 맞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와 봉합 이후에 첫 사례가 여가부 폐지, 그 다음에 멸공 논란도 있었지만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홍보 기법 상에는 좀 점수는 줄 수 있습니다. 한 줄 메시지를 하는 거, 59초 쇼츠 영상 만드는 거 홍보 기법은 맞지만 예. 내용이나 어떤 태도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유인즉슨 여가부 폐지를 한 줄을 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여가부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들, 어떤 대안들 이런 게 없이 캠프 내부에서도 윤석열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서로 혼돈이 있었잖아요. 뭐 정책본부장 알지도 못했다. 원희룡 전 그렇죠. 원희룡 본부장. 네, 원희룡 본부장. 네, 권영세 뭐 시장께서도 그러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던진 부분들이 예. 과연 여가부 폐지라는 것은 한 나라의 부처를 없애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가부가 200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당시에 여성 자체가 통계적인 약자로서는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고, 최근에 보면은 여성 정책의 여가부가 여성 정책보다는요 아이돌봄, 그다음에 청년 정책 부분들이 더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자체가. 그래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역할을 재정립하는 부분들로 있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가부를 폐지한다라는 것은 2030의 어떤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을 해서 뭔가 표를 얻겠다는 하이리스크를 좀 시도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는 남녀 간의 갈등으로 좀 확산 변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보다는 뭔가 성평등 뭐 가족부든 이런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좀 대안적인 제시를 해야 되지.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논란이 되니까 예. 부속실 폐지하겠다. 이 부속실. 그런 식의 극단적인 것들이 과연 정책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인 판단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년층 지지율은 다소 반등을 했기 때문에요. 이준석 대표의 자신감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여기에 더해서 어게인 72.5라는 말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72.5는 뭘 뜻하는 건지 먼저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자리까지 만들었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공약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공약집에 넣어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난 주말부터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와 저희 당 내부 조사에서도 젊은 세대가 다시 우리 후보에게 급격하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지 강도가 올라가는 속도는 그 과거 제가 서울시장 선거 참여하면서 봤던 오세훈 시장 선거에서의 젊은 층의 지지율 폭등세와 비견할 만하다. 그것보다 나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더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 의원님,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이준석 대표 마음을 다시 단단히 고쳐먹은 겁니까? 네, 아니 원래부터 사실은 아니 갑자기 너무 진중하게 말을 하나하나 해서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해보니까요. 누구보다도 이재명 후보한테 이기고 싶어 해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중간에 내분이 있었던 거는요.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성공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예. 굉장히 지금 힘들었던 거였어요. 그럼 본 질문 드릴게요. 여기 20대 남성 당시 그러니까 작년 서울시장 4.7 보궐선거
방송 3세 출구조사 결과가 72.5%가 나왔다. 뭐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이번 대선에서도 재현하고 싶다 이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 선거 때 제가 사실은 좀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이준석 대표가 그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과 그 이준석 대표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랬더니 그 당시 오세훈 시장은 그 캠프에 아예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준석 그때는 대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준석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 생각대로 그대로 홍보 전략을 써서 그때 이제 그 성공한 수치가 바로 20대 남성의 72.5%까지 나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지금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 조사에 의하면 90%까지도 찍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아까 여성가족부 폐지 그러면 마치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무슨 성공 전략으로 이게 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20대 남성의 만약에 75%뭐 90% 이렇게 만약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성들도 같이 견인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 되면 만약에 갈라치기 한다 그러면 20대 여성은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게 단순히 무슨 남성 여성을 분리해갖고 한다 그런 건 아니구나라고 제가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72.5가 그런 의미였군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뉴스를 잘 반영하고 싶은 뉴스탑 10인데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 SNS에 새로운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짧고 굵게 메시지들을 윤석열 후보가 많이 표현하고 있다. 뭐 어느 정도 전략에 성공한 거 아니냐? 아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양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9시 영업 제한 철회 이런 글이 저 화면에는 6분인데 한 10여 분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도 방금 이제 올라오는 걸 봤는데요. 이번에 좀 글이 기네요. 저번보다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 그다음 병사월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30을 견인을 했고,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빠진 게 주로 2030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에 낸 거는 보면 결국은 이제 이 방역 패스, 특히 이제 지금 정부가 9시까지로 함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반발들이 심하거든요. 특히 방역 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트라든지 대형 마트 같은 데 다 방역 패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비과학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는 방역 패스를 안 하거든요. 근데 마트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밀집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그러면 굳이 과학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을 방역 패스를 하는 게 오히려 과학적이 맞는데 문제는 거기는 하지 않고 지금 이 마트를 하니까 지금 요즘에 보면 이 마트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과학적이냐? 그다음에 지금 9시 문제도 정부가 아마 조만간 이제 연장 여부를 다시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특히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이 청소년들한테 이 접종 문제로 해서 부작용 문제가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 학원도 못 가게 한다 뭐 등등이 하니까 아마 이런 요구들을 이제 받아서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명확하게 짧게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실시간 논평 반박도 한번 들어봐야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저런 취지는 아마도 제가 예측컨대 최근에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미접종자는 있는데 왜 미접종자가 마트에 장보러도 못 가냐 뭐 이런 볼멘 소리들이 현장에서 있으니까 네네. 저런 포인트를 윤석열 후보가 짚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이재명 선대위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계속 한 줄 메시지를 내시긴 하는데 이게 보면은 여가부 폐지부터 시작해서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찝어서 갈등 속에서 뭔가를 이슈를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좀 전략 같고요.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뭐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한가름이라고 이제 방역 패스에 대해서 뭐 반발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갈등이 발생한 것들을 던져서 어떤 이슈화를 만들고 싶은 그런 전략이라는 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역 패스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일상적인 회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상적인 회복을 돌려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감염자들이 늘어났고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제한을 뒀고 그러면서
쭉 이제 의료진들이나 질병관리청에서도 쭉 관리를 해왔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방역 패스가 좀 더 말하자면 감염병을 확산시키지 않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100% 정책은 아니지만 최선책이다. 그렇죠. 최선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감염 전문가들이나 의료진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마트나 이런 쪽에 제한을 두는 거는 집단 시설에 있어서 이게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번 뚫리게 되면 거기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집단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방역 패스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정부가 하는 것이고 정부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이 국민들께서 지금 힘을 합쳐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드리면 이게 지하철 버스 부분은요. 그러면 방역 패스가 안 되면 어떻게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좀 비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도 3,000명대까지 줄어들었잖아요. 확진자 수가요. 그래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역 패스 효과. 그렇죠. 방역 패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선거에서 갈등 양상에서 좀 득을 보려는 부분들은 좀 아쉽다. 저는 그래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게시한 윤석열 후보 SNS까지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